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89%, S&P 500 지수는 2.05%, 나스닥 지수는 2.06%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가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6월물 WTI는 배럴당 6.8% 급등한 25.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5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코로나19의 중국 책임을 조사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이번 팬데믹에 대한 조사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연방 퇴직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차단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게 연방 공무원 저축 계정에 중국 주식 투자를 원치 않는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장중에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 1930선에서 출발하면서 192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됐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어제 양시장이 모두 빠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혜주가 어제 이슈별로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0.1% 정도의 하락세 나타냈고 어제 시장 680선 그대로 지켜내면서 어제 시장 마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1% 넘게 빠졌고 S&P 500 시장과 나스닥 지수는 모두 2%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이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서도 악재로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WTI는 7% 이상 반등했는데요.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유가는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 2%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23,7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P 500 2.05% 이상 하락하면서 2,87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나스닥 시장이 뉴욕 증시에서 상승폭이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은 2% 넘게 떨어지면서 9,000선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장중한 때는 9,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 흐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빠졌는데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48,000원대가 이탈되면서 47,9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 1%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85,700원대에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3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58만 원 선에서 59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2%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21만 9,5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앞서서 지금 현재 좀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펄어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0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6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4% 이상 증가했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 전망치를 45% 이상 상회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수혜 업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펄어비스는 3%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2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1,0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셀피오 골든 토큰은 3% 가깝게 급락 중이고요. 샌피트 타임존은 2% 이상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면 비트지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가 3% 가깝게 급락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는 1% 안팎의 하락세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좀 안정되고 있는 점이 바로 유가인데 WTI가 간밤에는 7% 가깝게 급등했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밤 일단 미국 증시 어찌 보면 좀 올 것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국면이었다. 특히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경제 재가동, 이게 임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올 만한 노이즈들이 일단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좀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지수가 한 1.9%,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2%가 조금 넘는 그런 하락. 어찌 보면 최근 상황에 있어서는 그 낙폭이 조금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의로의 어떤 그 핵심 요소는 어찌 보면 조기 그 경제 정상화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목소리가 조금은 좀 크게 불거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역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스튜디오에서 출연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가 부분이다라는 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특히나 미국에서의 어떤 그 4월 과연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은 좀 위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뭐 소비자 물가가 조금 좀 12년 내 최대 폭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융주들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금융주들, 뭐 시티도 그렇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각각 3%가 넘게 급락해서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일단은 조금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모습인 듯 하지만 서로 간의 셈법이 달라서 중국에서는 1차 무역 합의
이행 의지는 재확인했지만 지난 주말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는 조그만 루머들은 1차 무역 합의를 조금은 더 중국에 유리하게끔 만들려는 어떤 그 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축하는 1차 합의는 서명한 대로 이행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그 이행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만에 하나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들 미국 또한 여기서 조금은 좀 보복성 어떤 그 관세 부과의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중동의 상황으로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정도가 지난밤 미국 시장을 크게 어떤 그 영향을 주었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대한 어떤 그 걱정 부분이 시장 다소간의 좀 혼조 내지는 변동성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핵심 요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어제 상원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미국에서는 여기에 파우치 화상으로 출연을 해서 화상으로 증인으로 나서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져 있는 숫자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또한 지금 너무 서둘러서 경제 정상화를 진행을 하다 보면 2차 어떤 그 확산, 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걱정,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 역시 피력을 하면서 시장 다소간의 경계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재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서로 간에 지금 어떤 그 혼조 양상 내지는 과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소간의 시장 지금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역시 그렇죠. 트럼프가 연기금에 대해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중단 이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다소간 좀 중국과 미국 간의 좀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그리고 확산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갈등의 해소 내지는 완화가 나타났었던 지난 주말의 분위기와는 조금은 좀 약간 좀 조여져가는 그런 분위기 지난 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나스닥 시장은 최근 9,000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일단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 중심으로도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될까요?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유로존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시장들이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매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 반등 국면과 코스닥 지수의 반등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의 모습과 그리고 나스닥의 확연한 V자 반등의 모습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대형 기술주 중심의 우리나라는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또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는 2.06% 하락하는 지난밤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통적인 어떤 그 대형주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 혼조 내지는 혼돈 양상 그리고 과도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술주 중심, 기술주가 결국은 답이다라는 그런 한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술주로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실생활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중요성이 다시금 시장 내에 각인이 되어지는, 재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장 중심에는 언택트 그리고 D2C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와 연결이 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재조명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은 과거 이제 메가 주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빵 주식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떤 그 다른 각도로서 언택트와 D2C로서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시장에서 계속되는 노이즈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우려감은 분명히 있죠. 경제 재가동, 이에 따른 2차 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젯밤 미국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나스닥이 거의 그 코로나 발발 이전에 주가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물론 좀 2%대의 하락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02포인트에 걸려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은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실적에 대한 둔화는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르고 실적은 떨어지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나스닥의 지금 현재 시장 평균 PR이 어느덧 20배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한창 나스닥이 잘 나갈 때 그 나스닥 시장의 평균 PR은 23배 정도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이제 조금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추가 상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 그리고 시장 내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 자체는 분명히 경제 재가동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어찌 보면 경제 재가동 기대라는 부분과 우려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2차 유행에 대한 위험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태원 집단 감염 다시 좀 물론 정부 상당 부분 노력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걱정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에 대한 집단 감염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양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상황이 지금 독일은 유로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봉쇄령을 완화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을 볼게는 독일 지역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독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금 2차 감염, 2차 집단 감염,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우리를 비롯해서 유로존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경험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더 효과가 있었는지. 지난 2월, 3월 그리고 지금 현재 4월, 5월까지 소위 말해서 초창기 코로나19 발발 초창기에는 사실은 어떤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현재는 나라마다 매뉴얼을 확고히 정해놓고 그 대응 체계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경험치를 확보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시장 변동성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코로나19는 일단 그 확산 과정은 일단 멈춰서 있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2차 감염에 대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이지 1차 유행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은 일단 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 재개라는 기대감과 또 더 나아가서 유동성 확대, 유동성 팽창에 대한 효과가 가미가 되면서
어떤 그 경기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대응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 내 가장 큰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시장 일정 부분 노이즈에 따른 변동성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어마어마한 큰 폭의 그런 변동성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재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장 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재가동 정상화 속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포스트 코로나 이와 관련한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구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결국은 실생활의 변화, 언택트 산업으로 집중이 되게 될 것이고 빵 주식과 가장 유사한 우리 시장에서의 주식. 어제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뭐 네이버랄지 카카오랄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결국은 언택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의 부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아직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돌파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극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에 다시금 믿음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관심, IT, 반도체, 그리고 5G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컨텐츠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단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통계청에서 4월에 한국의 취업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47만 6천 명이 감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99년 2월 이래로 최악의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략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렇죠. 사실은 그 경제 지표가 발생되는 부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고용입니다. 방금 이제 그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나라의 고용,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 근데 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 재가동. 우리나라도 물론 이태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 특히나 고용과 관련 지표의 위축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경제가 상당 부분 빠르게 재가동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물론 여기에 노이즈는 있습니다. 재가동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서로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에 따른 노이즈, 너무나 당연하게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확고하게 바닥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어떤 시장 내 기대감과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하방 경직성은 일정 부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하지만 위쪽으로의 상승 모멘텀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다. 분명한 것, 시장 내 확신을 줄 만한 그럴 만한 어떤 그 단기적인 이벤트 내지는 이슈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언택트 산업이라는 부분과 인터넷과 진단 키트가 시장 내에서 어떤 상당히 서로 간에 힘겨루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그림에서 일단 오늘 그리고 당분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은 좀 어떤 그 둔턱을 넘어가기에는 좀 힘겨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그림에서는 어떤 그 정상화 과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경제 정상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단계별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상화의 예비 단계와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와 그다음에 완전 정상화에 이르렀을 때의 어떤 그 관심 업종이 조금씩 나뉘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의 예비 단계와 정상화의 진행 단계에서의 과도기 양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비 단계에서라고 본다라면 IT와 클라우드, 5G, 홈 엔터테인먼트 정상화로 확실하게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라면 IT와 여기에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식음료에 대한 관심 자동차, 가전, 식음료에까지 어떤 그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항공이나 여행이나 면세점 쪽은요. 일단 상당 부분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상당 부분 가장 후순위로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큰 그림 속에서의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쟁 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제 이 NC소프트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NC소프트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좋은데 NC소프트가 선봉에 나서면서 이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제 기존의 리니지 2M 같은 기존의 NC소프트의 그 게임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는 게 우선 긍정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NC소프트는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통해서 1분기 매출 7,311억, 영업이익 2,414억, 당기순이익은 1,954억을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특히 204%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 전분기 대비로도 한 7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은 말씀드렸던 리니지M과 리니지2M인데 우선 리니지M은 서비스 3주년 앞둔 상황에서도 1분기 매출 2,120억으로 분기 매출 2,000억을 규모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리니지2M 같은 경우는 3,41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월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을 집계됐습니다. NC소프트는 두 게임만으로도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리니지2M 출시 효과가 반영된 이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4%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M의 대만 업데이트 효과로 전분기 대비해서 19% 성장을 좀 달성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6,346억, 그 북미와 유럽이 150억, 그리고 일본이 129억, 대만이 118억의 로열티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제품별로 봤을 때도 모바일 게임 매출이 5,532억 원에 PC 온라인 게임은 리니지가 448억, 리니지2가 264억, 아이온이 101억, 블레이드 앤 소울이 196억, 그리고 길드워2가 12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NC소프트의 실적 성장세는 올해 연간에 걸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리니지 2M의 2분기 말 3주년 기념 프로모션과 리니지 2M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도 연내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는 목표를 지금 갖고 있고요. 리니지 M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에 신규 에피소드 추가 그리고 2주년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서 이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7%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올해 2분기도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그런 설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리니지 2M의 해외 출시와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국내 출시도 좀 예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변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리니지 2M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 매출 드라이브를 약하게 할 작용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리니지 2M의 2분기 매출의 감소세는 약간은 좀 예상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목표 주가도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OEM 펀드와 관련해서 상반기 내에 이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좀 이런 제한이 좀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모펀드 영역에서 이 DLF 사태 등과 같은 이 대형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 OEM 펀드 제재 규정이 모호하고 또 판매사들의 과도한 증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 동떨어진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OEM 펀드 제재 규정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이 DLF 논란 이후에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서 이 OEM 관련 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 이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서 이 운용사의 상품 구성부터 운용 지시까지 크게 관여했지만 정작 관련 상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사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피해갔습니다. 이 금융당국 당초 목표는 1분기 내에 관련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데 현재 1월부터 2월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후에 후속 절차를 좀 추진 중입니다. 이 금융위 관계자는 이 OEM 펀드 판매사 제재권은 현재 규제 심사 단계로 당초 목표는 1분기였지만 이 규제기업위원회 심사 등에서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금융당국의 이 OEM 펀드 제재의 큰 그림은 단순 업무 협의 외에 협의 외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OEM 펀드로 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위는 법규의 OEM 펀드 판단 기준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고 기준을 구체할 경우에 향후 제시된 기준만 딱 피해가는 어떤 규제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사안별로 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단순 협의, 또 시장 동향 파악 업무 외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OEM 펀드로 보일 방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운용사가 어떤 스스로 평가하고 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 이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를 보겠지만 반대라면 모두 OEM 펀드로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에도 이 OEM 펀드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판매사와 운용사 간 오고 가는 의견에서 이 협의와 지시를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해외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특성상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부터 이 판매사, 운용사가 협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디까지 협의이고 또 어디까지를 지시로 볼 수 있는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제재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상태고요. 이 운용사와 간행적으로 또 협의 수준을 생각했던 의견들조차 나중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지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 이제 운용사들이 상대적 약자에 위치하면서 이 판매사의 지시가 아닌 협의라고 대변하는 점도 이 문제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OEM 펀드로 의심하는 것과 또 실제 행정 또 제재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셈인데
이 과도한 증명 부담을 판매사들에 지우게 된다는 지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OEM 펀드 운용사 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 판매사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OEM 펀드가 아니라는 과도한 증명 책임까지 부담하려는 것은 이중고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제재 대상이나 또 펀드 정의 등을 명확히 제시해줘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우선 증권업종, 한마디로 판매사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OEM 펀드 제재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명백한 OEM 펀드로 인정될 경우에 본보기 제재를 통해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OEM 펀드 판단 기준으로 이 기본 구조, 또 운영 방식, 운영 대상 같은 운용사들의 정권 사용과 관련해 침해 여부가 돼야 하고 이를 침해 시에 OEM 펀드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좀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OEM 펀드는 사전적으로 막아내기는 좀 힘들고 사후적으로 OEM 판정이 나면은 이 판매사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논란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법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진칼의 주가가 좀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진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한진칼 주가가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상존해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고 또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또 유상증자 자금 마련과 관련해서 그에 여기 또 경영권 문제는 격화 움직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에서는 MSCI 반기 리뷰, 정기 변경 편출입, 전망이 나왔던 시기로 증권가는 이번 반기 리뷰에서 이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한진칼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알려지면서 한진칼 주가도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보였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진칼 MSCI에 대한 부분 외에 한진칼에 대한 이사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이죠. 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로서 이사회 자체가 주가의 여파가 큰 재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사회는 최대 1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한진칼이 대한항공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려면 유증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한진칼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은 지금 현재 29.96%로 대한항공 유증에 참여할 시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3천억가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는 한진칼 주가의 악재입니다. 우선 한진칼 주가 지난 4월 20일이었죠. 대한항공 유상증자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26%까지 급락한 바 있는데 이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으면 대한항공 최대 주주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이 유상증자 참여할 경우에는 한진칼 자금 조달 여력의 부담인데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내일이죠. 이사회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 방식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한진칼도 자체적으로도 유상증자 실시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이 경영권 분쟁으로 자금률이 넉넉치 않은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나 이 3자 연합체 모두 재원 마련이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가 급등 국면에서 꾸준히 지분을 매입한 이 3자 연합 측으로서 이 지분 평가의 손실은 물론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도 커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한데 역시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닝 쇼크를 발표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악재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업체 같은 경우에도 큰 흔들림은 안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7% 줄었지만 우선은 주가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유통업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 급감이 유통업체 실적 타격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인데 이렇게 주가에 큰 움직임을 안 보이는 부분은 역시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고요. 신세계는 올해 1분기 영업
연결 기준 영업이익 33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 우선 신세계의 1분기 영업이익이 어떤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역시 백화점과 면세점 부분이 주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신세계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DF점 1분기 때만 이제 324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거 악재는 이미 노출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목소리고, 최근에 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다시 좀 높아졌지만, 보복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높아진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평가입니다. 아울러 좀 관세청이 이 면세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달 말부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면세품의 제3자에 대한 국외 방송길도 열어주면서 이 면세점 사업부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 신세계의 어닝 쇼크, 1분기 어닝 쇼크는 좀 바닥이다라는 평가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저희는 소통 트레이딩 방송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1도, 전주는 24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대구와 강릉 2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아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가벼운 겉옷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오전까지는 보통 단계로 양호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다시 옅은 황사가 발원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전라 서해안,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불겠고, 이에 따라 강원 영동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1도, 춘천 24도까지 올라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속초와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광주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